저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충분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잘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석주 큰 스님께서는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 거목으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삼청동에 있는 칠보사에 가면 큰 법당이라고 하는 한글 현판을 보고 깜짝 놀란 그러한 생생한 현장을 저희는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다닐 때에도 동문들이 법회를 하기 위해서 삼청동에 방문했을 때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해서 지금 이제 현장에서 만해 스님의 업적을 헌창하는 일들을 좀 더 동참을 하자 하는 쪽에서 회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석주 스님과 만해 스님과의 관련된 그런 인연을 함께 탐색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이 학회를 축하해 주시겠어 멀리서 신도님과 함께 이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석주 스님의 가피를 많이 받으신 서산 아니죠 아산의 고문사 주지 스님으로 계시는 송은 큰 스님을 앞자리에 모셔서 격려사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천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뜻깊은 학술회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만해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스승이신 석자주자 큰 스님께서는 1923년 선학원으로 출가하셔서 6년간 행자와 삼위 시절 그 당시 선학원에 머물고 계셨던 한용운 스님을 모시면서 독립운동, 불교유신운동, 또 문인으로서의 활동 등을 가까이서 보고 들으시면서 청년 승려 시절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스승님께서는 뒷날 청소년 교화연합회 총재, 불교 아동문학회 총재, 동국역경원 부원장, 승가대학 이사장, 또 조계종 포교원장, 감찰원장, 선학원 이사장, 조계종 총원장을 세 차례나 역임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강직한 공인정신과 투철한 승려의식, 또 나라 사랑에 기초한 군 포교 지원과 젊은 학생 양성 등 모든 모습에서 저는 한용운 스님으로부터 젊은 시절 가슴으로 느끼시고 받은 철학의 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님은 개인의 명리와 욕망에 따른 삶이 아닌 시대적 소명에 따라 좌시하지 않으시고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당신의 일신을 돌보지 않으시고 모든 삶의 에너지를 종단과 사회 그리고 나라 사랑에 던지셨던 일생의 모습에서 가히 한용운 스님의 삶의 양식에 훈습되신 것이 아니었을까 또한 생각해 봅니다. 제가 60년대 칠보사에서 큰 스님을 모시고 살 때 김관호 선생님, 이종익 거사님, 교수님, 또 전보삼 선생 등이 찾아와 한용운 스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많은 부분 동감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말씀들을 수록해서 남기지 못한 제가 많은 부분 아쉽고 부족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소중한 학술회의에서 좋은 연구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또 이 학술회의를 기점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지속되어 후학들에게 큰 진함이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와 더위 속에서도 학술 발표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만해학회 이병교 운영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학술 논문 발표에 함께 좋은 글을 써주신 여러 김광식 교수님을 비롯해 여러 교수님께 우리 문도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님의 격려사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어서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논문을 발표하실 분은 김광식 교수가 되겠습니다. 김광식 교수님은 앞에 마이크가 마련된 것으로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광식 교수님은 건국대학에서 공부하시고 평생 동안 아마 이 교수님처럼 만해 연구에 몸바쳐온 사람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평생의 업적을 가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광식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고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석주의 삶과 한용운이라는 이런 주제로 앞으로 15분 동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55분까지 시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교수님 소개합니다. 예. 예, 방금 소개받은 김광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석주 스님의 그 생애와 이제 한용운 스님의 그 연관성을 한번 들춰보는 이제 논문을 쓰고 오늘 그 핵심만 발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15분 이내로 이렇게 그 제약된 시간이기 때문에 할 얘기는 많지만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그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이제 저는 이제 현재는 이제 동국대학에서 만해의 생애와 사상, 또 만해 스님과 불교 독립운동, 또 근대 지성과 만해 스님 이렇게 이제 과목을 개발해서 지금 학생들에게 만해 스님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인데요.
제가 이제 그 만해 스님에 대한 연구나 뭐 공부에 대한 인연은 참 많습니다. 이 현재 이 만해 마을에서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만해 마을 처음 질 때 돌아가신 오현 스님 모시고 봉사하고 박물관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한 제 당사자입니다.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은데 그런 건 생략하고 오늘의 초점은 석주 스님을 초점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릿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석주 스님은 아까 이제 그 상좌 스님인 이제 송은 스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행장을 소개하셨지만 조계종의 큰 스님이고 여러 가지 역할을 참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본격적인 학술적인 조명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년 전에 그 송은 스님의 절에 그 온양의 절에 찾아가서 그때 세미나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사정상 이제 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하여튼 본격적으로 석주심 연구가 본격화 됐다. 오늘을 기점으로 활발한 연구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리 이제 훌륭한 뭐 도인이라든가 큰 스님이 있어도 그거를 후대에게 전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잘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사자는 살아생전 열심히 활동하다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전달을 제일 잘한 안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제일 많이 전달을 하셨는데 이 만해 한용운 스님이 훌륭한 이제 업적과 뭐 시와 여러 가지 행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러한 좋은 행적과 정신을 누가 좀 알려야 되거든요. 만해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알리는데 아주 몸바친 헌신한 사람이 두 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의 주역인 석주 스님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제가자로서 김관호 고설하고 그분도 이제 만해 스님 홍보부장으로 해서 30년 동안 전국에 돈 안 받고 무료로 이제 강연하신 그 거사님이 있었어요. 석주 스님하고 김관호 고설 두 분인데 이 두 분에 대한 이제 학술적인 조명과 정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는데 바로 오늘의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공부한 거를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책자로는 15페이지부터 이제 그 석주 스님의 만해 스님의 인연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많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하여간 석주 스님이 1923년도 선화곤에 오셔서 서울 안국동 50번지 거기 오셔가지고 6년 동안 이제 행자 시절에 그 석주 스님을 시봉을 하면서 석주 스님이 한용운 스님이 시봉하면서 수많은 심부름과 여러 가지 이제 방 청소 또 야단도 맞고 좋은 일도 하면서 배우면서 그 바로 이제 그 한용운 스님의 이제 일거수 일투족을 인간적인 면모를 다 이제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인연으로 그 한용운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만해 스님의 정신과 일화를 후대에 여러 가지 전달 많이 했다. 바로 옆방에서 같은 절에서 이제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석주 스님과 만해 스님의 인연은 첫 번째는 뭐냐 만해 스님의 정신과 일화를 제일 많이 쌩쌩하게 전해준 분이다. 그걸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18페이지 보면은 이 석주 스님이 여러 가지 이제 전달을 많이 하셨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구술중언 말씀으로 정리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타이핑을 말씀으로 만해 스님의 구술중언한 것이 있고 두 번째 만해 스님 플러스 근대 불교를 동시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19페이지인데 만해 스님의 정신에 대해서 글로써 전달하는 게 두 건 있습니다. 글로써. 그래서 하여간 이런 그 생생한 기록들이 만해 스님 연구에 도움이 된다. 저도 이제 만해 스님 연구를 좀 제법 많이 한 셈인데 뭔가 근거와 기록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석주 스님의 이런 증언과 기고가 매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쌩쌩한 글과 증언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석주 스님 바로 옆에서 이제 그 같은 절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21페이지 가면은 석주 스님의 그 증언한 내용은 다양한 내용이 많아요. 강연을 많이 하셨다. 평소에는 과묵하다. 최남선이 변절한 것에 대해서 대성통곡했다. 만해 스님 방에는 그 말씀은 잘하고 아는 게 많은데 책이 하나도 없었다. 젊은 스님들이 만해 스님을 따랐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22페이지 가보면은 만해 스님의 표정, 만해 스님의 소문, 만해 스님의 강연할 때 청산유수, 님의 침묵을 배포하고 나왔을 때 이 석주 스님이 인쇄소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막 떼어가지고 와서 그냥 만해 스님을 드렸고 그 수금도 이제 출판사 책방에서 이제 판매가 되면 그걸 돈을 걷어서 이제 만해 스님을 갖다 드리고 또 만해 스님이 신간의 그 서울 지부장 할 때 여러 가지 활동
이런 다양한 그 만해스님의 행적을 진솔하게 표현을 하시고 후대에 전달했기 때문에 만해스님의 연구가 가능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구술 중간에 여러 가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제 시간 관계상 만해스님의 이제 기고한 것이 두 편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만해스님의 정신을 딱 부러지게 세 가지로 정리한 것이 아주 주목이 됩니다. 28페이지 가겠습니다. 만해스님의 정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석주스님은 위에서 7번째 줄인데 만해스님은 불교 유신운동과 대중불교 운동을 하는 실천자다. 선과 교에 일치한 불교 사상이다. 보살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석주스님은 이제 그 2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만해 스님을 만해 한용운 스님의 위대한 정신은 우리 결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 빛나고 있고 스님이 계신 이 역사는 우리 한국에서 외롭지 않다. 아주 이런 그 명문장의 말씀을 기고를 해주셨습니다. 하여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석주 스님은 만해 스님의 정신과 일화를 후대에 생생하게 전한 넘버원의 그 인물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게 많이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석주 스님은 만해 스님의 정신을 체득을 해가지고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그 실천한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석주 스님이 그 만해 스님의 장례식에 참가를 하시고 해방 공간에서 불교 혁신 활동을 여러 가지 많이 하셨어요. 제일 많이 일선에서 그건 다 여기 나와 있고 그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시간 관계에서 34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인데 해방 공간부터 당신이 돌아가신 2006년까지 60년간 이제 만해 스님이 돌아가신 지 60년 동안 만해 스님의 정신을 체득을 해가지고 자기 앞장서고 실천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실천 활동이 많이 있는데 뭐 교육적인 문제, 포교의 문제, 역경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교육과 포교는 이제 이 다음 타자가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쓸 때 중복되기 때문에 안 썼고 오늘은 이제 그 경전 번역 역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세 가지만 우선 들춰서 이제 강조만 하면은 해방 공간에서 최초의 국문 선화 간행에 국문으로 참선에 대한 경전을 번역을 해야겠다는 간행회를 열어 가지고 운어스님과 함께 그 가장 유명한 김용담이라는 스님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 만해스님 상주하고 같이 그 선가 구감을 번역을 해서 펴냈는데 그 실무자가 바로 이제 석주스님이었다. 선가 구감은 지금도 도서관 다 이거 판매가 됐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김용담이라는 사람이 북한 가서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라는 그 레테르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못했는데 그 책이 참 좋거든 번역이. 그 법정 스님께서 이거를 가지고 가지고 이제 윤색, 윤문 리마인드를 해가지고 법정 스님이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법정 스님이 뭐 번역한 거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47, 8년도에 석주 스님하고 같이 만든 그 김용담이라는 만해스 상자 북한 넘어간 그분의 작품이었다. 그래서 이제 석주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김용담의 이름으로 복권을 시키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칠보사 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 막 이 얘기 하시면 용담 스님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더라고. 내가 말이야 그냥 용담 스님 명예를 회복하고 말이야 내가 이걸 하면서 막 눈물을 막 많이 흘리지는 않고 이제 흘리랑 말랑 말이죠. 감동하시더라고. 하여튼 이런 기념빈적 이정을 해방 공간에서 최초로 그 만드신 주역이 석주스님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국 역교원이 동국대학에서 이제 한글 대장경을 이제 30년 동안 해서 다 이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는데 40년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64년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64년에 시작하기 이전에 4, 5년 전에 그 운어스님과 함께 이 석주스님께서 법본이라고 해가지고 동국대학교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역경을 하기 전에 당신의 돈으로 당신의 화주를 해가지고 돈을 안 받고 이 법보시로 나눠준 거예요. 그냥 책을 안 팔아먹고 그냥 나눠주는 무료 봉사, 무료 보급하는 출판사를 만든 게 법본이에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 법본이 하여간에 60년 전반기 50년 후반에 아주 그 공백기에서 그 만드신 출판사다. 그래서 하여간에 39페이지 중간에 있지만 이제
법보원은 석주 큰 스님의 만든 출판사로서 일반 출판사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대중들과 불자들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한 그 법보원이 있다. 이런 걸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간 공공기관 동국역기원이 나오기 직전에 4, 5년 전에 자발적으로 영리를 책을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신 어른이 바로 석주 큰 스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석주 스님이 번역한 책을 39페이지 40페이지에 다 제시했습니다. 몇십 권 제가 타이핑을 다 했고,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동국역기원이 공공기관이 등장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번역을 하신 분이다. 번역을 하셔서 고생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석주 스님이 8만 대장경 그 동국역기원의 소수 부원장, 진흥의 뭐 회장, 후원회 회장을 하시면서 운어 스님을 모시면서 일체일서 고생하셨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결론입니다. 결론. 시간 관계상 한번 1분 뭐 2분밖에 안 넘어서 4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추어서 석주 스님의 그 업적과 헌신을 강조를 했는데 4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결론은 뭐냐? 석주 스님의 만해 정신 실천을 이거는 만해 사업에 이제 당신이 실천도 하고 후배들이 만해 사업을 할 때 많이 도와줬다. 이게 많이 도왔다. 왜 그러냐? 만해 스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인식한 결과다. 석주 스님은 자기가 만해 스님의 철저한 제자다. 만해 스님의 일이라면 앞장을 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서울 시내 그 탑골공원에 만해 스님 비석이 있을 때도 앞장을 섰고, 만해 스님 탄신 100주년일 때도 발기인으로서 앞장을 섰고, 지금 남한선성에 만해 기념관이 있는데 그 남한기념관의 전부상 교수가 이제 뭐 당신이 이제 50년 노력해서 했지만 그 이제 만해 기념관의 사업과 자료는 거의 80%는 석주 스님의 그 후원과 그 자료에서 나왔다. 이것을 이제 사실로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하여간 결론은 석주 스님은 만해 스님의 정신을 많이 전달하고 또 체득을 내서 실천을 하고 또 후배들이 만해 사업을 할 때 앞장서서 도와주고 많은 배려를 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석주 스님의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은 오늘 제가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백담사에 가도 석주 스님 글씨가 많고요. 백담사, 대한불교 청년회, 대학생 불교연합회, 또 홍성의 생가에 가도 이제 석주 스님의 글씨와 이제 흔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석주 스님의 흔적과 행적을 더 찾아서 이분이 그 석주 스님 삶으로서도 훌륭한 행보를 갖지만 만해 스님의 그 업적과 그 역사가 이렇게 빛날 수 있도록 이런 큰 어른이 앞장을 서서 견인하고 추동하고 미뤄졌기 때문에 만해 스님의 정신이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오늘은 이제 제가 서너 가지만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석주 스님의 그 진면목이랄까 새로운 측면에서의 그 업적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중앙승가대학의 김응철 교수님께서 석주의 생애와 포교사상 연구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교수님께 주어진 시간은 2시 10분까지입니다. 시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0년 승가대학교 교수로 임명됐는데 그때 저희 학교의 이사장님으로 석 교수님께서 봉직하고 계셨고, 또 석 교수님께서는 이제 1980년 저희 79년 승가대학이 설립할 때 학장으로, 초대 학장으로 계시면서 학교 설립을 주도해 나가셨어요. 저도 90년부터 이제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2004년까지 15년 정도를 지근거리에서 뵙고 또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런 좋은 그 연구 주제를 받아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의외로 제가 그 큰 스님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갖지 못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또 반성하고 큰
큰 스님을 옆에서 뵙고 있으면서도 그 큰 스님에 대한 연구가 접근이 없었다라는 것을 또 후회스러운 면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석주 큰 스님께서 보여주신 포교 활동과 그 사상을 짚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제 이 김광식 교수님께서 석 교수님에 관한 개요와 생애에 대해서는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그 발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석주 스님의 그 포교 사상을 어떻게 연구할까 고민하다가 석주 스님께서 써주셨던 휘호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어느 집에 그 새를 얻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집을 전혀 모르는 사람 집에 갔는데 거기에 석주 스님 글씨가 이렇게 딱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석주 스님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여쭤보고 그때 아주 큰 감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그 석주 스님의 사상은 그 석주 스님께서 평소에 많은 분들에게 써주셨던 그 휘호 속에서 그 사상의 단편들을 제가 좀 찾아 보았습니다. 석주 큰 스님께서는 그 1904년에 태어나셔서 잠시만요. 1909년에 태어나셔서 2004년에 열반을 하셨는데 지난 그 100년 가까이를 한국 불교사의 산 증인이시고 또 한국 불교를 끌고 나가신 지도자이시기도 하죠. 석주 큰 스님은 총무원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하셨습니다만은 총무원장에 재임했던 기간은 2년이 채 안 됩니다. 종단이 어려울 때는 과감하게 종무행정 일선에 나와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내하시면서 종단을 안정시키고, 종단이 안정되고 나면 또 조금의 그 집착도 갖지 않으시고 바로 풀을 털고 일어나셔서 후학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어른이셨죠. 그리고 그 석주 큰 스님께서는 칠보사에서 일생 동안 그 계시면서 수많은 그 이 수행자들과 또 신도들을 제접하셨고, 또 특히나 어린이 포교,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석주 큰 스님의 뭐 생애는 앞에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석주 큰 스님께서 하셨던 단체장, 기관장 이런 것들은 60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2년부터 동국학원 이사로 취임을 하셨고 1980년에 중앙승가대학교에 소임을 또 사시면서 교육포교에 헌신하셨고요. 그래서 이 석주 큰 스님께서 활동하셨던 여러 영역과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특히 포교의 부분에서 한정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은 석주 스님의 그 포교 활동 사상과 의미를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석주 스님은 수행 포교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그 수행의 그 사상적 근원을 오유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오유지족은 큰 스님께서 그 오유지족의 공통된 입구자를 가운데 두고 한 글자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든 이 석주 스님의 오유지족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오유지족이 바로 그 소욕지족이라고 하는 수행자의 정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강조하셨다. 특히 스님들에게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지족천, 도솔천을 지족천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그 지족 사상을 설파하셨고, 또 그 소욕지족의 삶을 실천하시면서 일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 63페이지에 보면 상륜 스님께서 석주 스님이 갖고 계시는 그 수행자의 모습을 그 오무삼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너무 감명 깊게 의미 있게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 오무, 그 석주 큰 스님께서는 5가지가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무언 말씀이 없으셨다. 저희 승가대학의 이사장님으로 또 명예이사장으로 계시면서도
그 각종 행사에 오시면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고 염주를 굴리시고 이렇게 앉아 계셨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무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욕, 어떠한 욕심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것이고요. 무친소, 가깝고 먼 사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여여한 마음으로 제접을 해주셨지 특별히 누구를 가깝하거나 또는 특별히 멀리하거나 이런 친소 관계를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요. 무책찬, 질책을 하거나 또는 이 칭찬을 하거나 하는 것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질책과 칭찬에 대한 분별이 없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무관시비, 시비에 무관했다. 그러니까 어떤 시비 곡직이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또 석 교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세 가지의 그 사상은 유승심, 스님다운 마음으로 일생을 사셨다는 것이고요. 하심보살, 항상 하심하는 보살의 역할을 실천하셨고, 송죽지조, 소나무와 대나무와 같은 그런 지조, 스님으로서의 그런 고든 마음을, 그리고 항상 늘 푸른 청년 그 승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주 큰 스님께서는 교육 현장에서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등 그 불교계의 현대 승가교육기관을 이끌으셨고 그 현장을 지켜오셨고,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31년째 몸담고 있는 중앙승가대학교는 그 기숙사를 짓고 교사를 만들고 학생을 모집하고 또 교수들을 초빙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학교를 이끌어 주신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 교육포교 사상의 핵심을 저는 자실인의, 이것은 법화경에 있는 가르침을 그 큰 스님께서 휘호로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자애로운 방에서 인욕의 옷을 입는다. 이것은 이제 그 석주 큰 스님께서 항상 실천하신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신 것으로 자애로운 모습으로 그 인욕하는 마음으로 청년 승가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포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접해 주셨다라고 저는 그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석주 스님의 그 가장 핵심적인 그 포교 활동은 칠보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어린이 포교, 그 다음에 청소년 교화연합회 그 이사장을 10년 이상 하시면서 전개하신 청소년 포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석주 큰 스님께서 잔잔하게 그 미소를 지으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웃어주시는 일이 많지 않으신데,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셨을 때는, 만났을 때는 파한대소를 하면서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모습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 어린이 청소년 포교 사상은 화안애어다. 환하게 온화하게 그 웃으시는 얼굴, 그리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씀, 이것이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의 그 실천 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큰 스님께서 실천하신 사상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칠보사의 합창단, 또 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단을 비롯해 가지고 칠보사가 사실은 우리 한국 불교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심지였고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사례들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찰에서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모범을 보였고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2021년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매우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이러한 시점에 과거 석주 큰 스님께서 지난 100년간 보여주셨던 그런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모습과 그런 사상이 다시금 구현이 돼서 이제 새로운 그 미래로 나아가는 한국 불교를 준비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69페이지에 있는데, 석주 큰 스님께서는 이제 그 좀 늦으시지만 그 복지시설을 만드셨죠. 그 사회복지시설 보문복지원 안양원을 설립하셨고, 그 다음에 또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 고문으로도 취임하셨고 갖가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보훈복지원은 그 요양시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송원수님께서 계시는 사찰과 연계되어 있고 이래서 사찰 속에서 복지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어른 스님께서 하신 일도 있으시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소은 스님께서 또 헌신적으로 보필하셔서 아주 멋진 그 이 보건복지원을 만드셨고 연건평 550평 또 면적은 4,500평에 달하는 아주 큰 시설을 만들으셨고 여기에 대웅전, 지장전, 누각 등도 다 갖추고 있으면서 또 현대적인 요양시설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석조 스님의 그런 이 노인포교의 원력이 복지포교의 원력이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석조 큰 스님의 포교 사상을 저는 향성무진의 묵향포교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묵향포교는 휘호를 그러니까 그 서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글씨를 주셨어요. 요즘도 제가 이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석조 스님 글씨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세상에 석조 스님 글씨를 판매하겠다고 경매에 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큰 스님들의 선필이 그렇게 판매가 되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선필을 그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그래서 이 묵향포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할 만큼 가격을 매겨서 사고 팔 가치를 인정할 만큼의 그런 영향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한 그 스님의 글씨를 갖고 계시고 그것을 삶의 이정표로 삼거나 가훈으로 삼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묵향포교는 향성무진 그 묵향의 향기는 곧 석조 큰 스님의 그 포교 사상의 향기이기도 하고 수행자 정신이기도 한데 그런 그 수행자의 향기가 또 그 무진 다함이 없이 끊임없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석조 스님의 그 석조 큰 스님의 그 포교 사상 중에서 묵향포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영역으로 제가 설정을 했고 그 묵향포교의 사상을 향성무진이라고 개념화 시켰습니다. 이제 이 밖에도 그 석조 스님께서 그 써주신 많은 휘호들이 있는데 저 앞으로 조금 더 저도 이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더 많은 이 그 묵향포교와 관련된 부분만을 집중해서 한번 추가적인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묵향포교는 지금 오늘날 한국 불교를 끌고 가시는 많은 이 스님들께서도 본받아야 될 새로운 포교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냥 어제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김흥철 교수님께서 석주 생애와 포교 사상 연구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이경순 학예연구사께서 석주 스님의 생애와 근현대 불교사 기록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오늘 기관에 일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직접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임 만해학회 회장이신 전기철 교수님께서 대신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25분까지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경순 학예사께서
월요일이고 또 코로나고 한 그 두 가지 일이 겹쳐서 오시지 못한다고 저들을 좀 대신 좀 발표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석주 스님의 생애와 근현대 불교사 기록에 대해서 쓰여진 것을 좀 대리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스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께서 특히 김광식 교수님께서 이렇게 상당히 자세히 쓰셨고 거의 대부분 발표자분들께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는데 선학원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셨다. 그러니까 선학원이라고 하는 한국 근대불교에서의 어떤 그 선불교 그 오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학원이 중심이 됐고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선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우리나라의 선불교의 큰 스님들이 많이 다녀가시고 역할을 하시고 하면서 석주 스님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기록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이 두 개가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애 부분은 넘어가는데 160페이지 보면 마지막 단락에 임종계가 나옵니다. 그 법화경 신의 품에 나오는 돌아온 장자 얘기를 가지고 임종계를 보여주시는데 임적하시기 3일 전에 쓰신 겁니다. 96세의 무상한 세월 되돌아보니 마치 장자의 아들이 구걸함 같았네. 보배를 지니고도 품팔이 하였으나 지금과 옛 모습 조금도 다름이 없네. 이와 같이 이렇게 임종계를 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자로서 161페이지 보면 기록자로서의 활동이 나옵니다. 근현대 석주 스님이 활동하신 근현대 그러니까 1923년에 선학원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때부터 큰 스님들을 만나고 하면서 한국 근대 불교가 어떻게 전개됐는가 하는 것을 큰 스님들을 만나면서 기록해 놓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161페이지의 두 번째 줄로 보면은 남전 스님의 문집을 출간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문집뿐만이 아니라 글씨를 묶어서 낸 남전 법목이라고 하는 것을 냈고, 그리고 또 스님께서 여러 고승들을 하고 어떤 주고받은 편지라든지 그분들이 보내주신 편지글을 편찬한 남은 글월 모음이라고 하는 이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근대 불교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됐다라고 하는 석주 스님을 아까 좀 들어본 두 분 발표하신 교수님 글을 들어본 발표 자료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석주 스님은 근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포교라든지 하는 그런 하여튼 우리 그 불교산에서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하여튼 활동 면에서 현장 불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록 면에서도 그와 같은 기록들이 남기고 계신다. 그 기록들이 한국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기록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석주 스님이 이렇게 많은 위 스승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윗대의 어떤 스님들을 잘 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중심이 아니라 윗분들을 가장 잘 모시는데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4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건데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사료 수집 정리하는 겁니다. 남전 스님의 입적 후 40년이 지나고 나서 70세를 세납 70세를 맞던 시점에서 경봉 황경 스님에게 글씨를 받고 제자와 선시 풀이는 타너 스님에게 받고 구격은 김달진, 편집은 임중빈 씨에게 맞춰서 맡게 해서 남전 스님의 문집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남전 165페이지 남전 법목이라 그래가지고 서집을 엮은 일이라든지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66페이지에 보면은 남은 글을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선지식들의 모임, 167페이지 보면 선지식들의 모임인 축성 6회라는 거기에서 따와서 남은 돌에서 따와서 만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글이 있는데 청담, 운어, 홍경, 탄어, 고암, 구산, 벽안, 자운, 오라스니, 우리나라의 큰 근대의 어떤 큰 거목들의 스님들의 글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남은 글을 모음이라 그래서 우리 근대 불교사의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님께서는 그와 같이 윗분들과의 교류, 근대 불교에서의 우리 윗분들과의 교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지 이 글들을 통해서 다 남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169페이지 근현대 불교사의 구술과 기록에 또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1979년 7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중앙일보에 연재한 불교 근세 100년이라고 하는 그 연재글하고 박경훈 씨가 집필을 했는데, 이 글하고 그 다음에 또 봉운, 월간 봉운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또 한국 불교 근세사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국 근대 불교가 어떻게 발전되고 전개되고 하는 것인가를 직접 자신이 본 바라든지 그 참여했던 단체라든지 조계종이라든지 선악원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기록자로서의 어떤 자신이 참여한 것을 정리해 놓은 우리나라 근대 불교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73페이지, 그건 왜 그랬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173페이지.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지킨 선악원에서 출가하여 당대 고승들을 접해왔고, 해방 후 불교 혁신운동, 불교 정화운동에 참여한 이력은 민족불교의 정통성을 갖는 불교사의 산 증인으로 근대 불교사 서술에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근세사 서술에는 개화기 이동인의 활약과 개화당의 불교 친화적 성향, 경허스님의 근대 선중을 그려냄으로써 근대 초기의 자생적이며 역동적 불교상을 구축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석주 스님이 근대 불교사를 바로 아는 것이 한국 불교를 중흥시키는 출발이라고 지적한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께서 한국 불교, 근대 불교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정통성이 서고 한국 전통 불교가 자리를 잡겠다라고 하는 데서 그와 같은 사명의식을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보면 근현대 구술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이건 그 고승들, 근대 석주 스님께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신 고승들과의 어떤 그 인연들을 다 담은 내용들입니다. 그분들의 이건 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지글이라든지 구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남기신 글들입니다. 이게
175페이지 밑에 보면 청담 스님과의 관계에 대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청담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하신 내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76페이지에 자료로 제시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 자료 바로 밑에 보면 청담 스님의 첫인상과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시기의 면모를 기술해 줬다든지 기술하고 계신다든지, 177페이지 보면 인용한 바로 밑에 보면 타너 스님을 처음 만난 시기, 당시 타너 스님이 보총교도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6.25 전쟁 중 석주 스님과 타너 스님이 함께 피난 생활을 했다는 점 등 이런 고승들과의 어떤 교류가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석주 스님이 하고 어떤 교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류를 통해서 한국 근대 불교의 흐름, 그분들의 어떤 그 내면 세계, 정신적인 내면 세계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혁신 운동과 관련시켜서 석수 스님은 평생 혁신 운동에 몸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량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178페이지 인용되어 있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 번째 단락,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한국 근대 불교의 어떤 정통성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셨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178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에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과 불교사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석주 스님이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스님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입니다. 석주 스님은 전통 불교의 상징적 보류였던 서울의 선화군으로 출가를 하셨고, 또 선방을 순력한 기간 외에는 서울을 비운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 어떤 정통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79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면은 이러한 석주 스님이 문중이라는 세력을 등에 업지 않고 중앙불교계에서 벌인 종단개혁활동, 포교, 역경, 교육활동 등은 만해 스님이 주장한 산속에서 도회지로 나가 대중불교를 구현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늘 석주 스님은 자신의 문중을 이렇게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국 불교의 어떤 그 중심에 자신을 두고 한국 불교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가야 되겠다, 이런 걸 중심을 두지 않았나, 그런 역할을 현장 불교에서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철 교수님께서 주어진 시간 동안 발표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시작한 지 딱 2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 5분 동안 약간 기지개도 좀 켜시고 뒤에 마련된 그 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2시 30분에 나머지 2편의 논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잠깐 휴식을 갖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의 이선희 교수님께서 한용운과 여운형의 민족 독립에 대한 인식 비교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교수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선생님께 주어진 시간이 15분 아니니까 그 안에 좀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이선희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나 보네요. 제 차례가 더 뒤인 줄 알았는데, 네, 제가 그 앞에서는 석주 스님과 만해 스님과의 그 인연을 중심으로 석주 스님의 그
공적을 추모하는 그런 학술대의 형식이었다면, 저는 이제 그 석주 스님과의 인연이 아니고 우리가 만해 스님의 어떤 면모 중에서 좀 새롭게 조명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되는 점 중에 하나가 몽양 여운형 선생과의 그 사상적인 어떤 사상적인 유사성,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두 분의 민족 인식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발표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런 발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연전에 그 제일 조선인 소설가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특히 한국 문학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소설 작가로 평가되고 있는 분이 김석범 선생인데, 이분의 소설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선학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학원에서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 쓴 정언록 같은 것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김석범 선생님을 연구하는 동료 연구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요걸 좀 확인해 보고 싶다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선학원에 가서 발표도 하고 했지만, 선학원이 일제 말기에 친일의 어떤 혐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은 분들이 언급하고 계셨고, 그런 자료들이 발굴되고 있어서 선학원의 저금 스님은 한용운 스님이 이 만년에 와병에 그 병을 앓고 누워 계실 때 와서 침도 놔주고, 이런 증언들이 그 따님의 증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던 분인데, 그 항일의 어떤 상징적 인물인 만해 스님과 이 친일을 한 저금 스님, 이런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혹시 위장 친일의 문제는 있지 않을까? 일제 말기의 어떤 자료들은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는데, 마침 그 소설이 워낙이 생생하게 그 당시 일제 말기에 본인이 선학원에 가서 한 몇 개월을 기거하면서 그때 본인이 본 저금 스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에 몽양 여운형과 함께 활동했던 이석구라는 인물이 이 위장 승려가 되어서 거기에 숨어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증언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그 정언을 바탕으로 그대로 그런 내용을 담은 소설을 1945년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죠. 그게 한국에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석범 소설가의 작품은 화산도라는 작품이 너무 유명하고 그것이 대표작이다 보니까 1945년 여름에 대해서는 거의 한국 문학사 연구자들도 언급하지 않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곡을 읽고 나서 이분들의 좀 인식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의 실체를 밝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인식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사유의 방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상당히 이 교류도 별로 없고 사상적인 유사성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그분들이 가졌던 민족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향후 우리가 어떻게 독립국가로 가고 또 평화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미래적 비전에 있어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만해 스님이 이제 감옥에서 일본의 그 검사의 요구로
조선 독립의 서라고 우리가 그 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일종의 그 독립론을 쓰셨고, 여운형은 그때 상해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사실 3.1 운동을 직접적으로 촉발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신한청년단을 만들고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대표로 보내면서 뭔가 이 해외에서 독립을 주장하려면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의 기운이 좀 무르익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3.1 운동을 3.1 운동의 발발의 어떤 촉매제, 직접적인 촉매가 된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 3.1 운동이 끝나고 1919년 11월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초청에 의해서 일본을 방문하게 돼요. 이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왜 그 일본이 지금 일종의 유화 정책으로 여운형을 일본에 초청하는데 가느냐 이렇게 비판도 많았지만, 본인은 일본의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당당하게 독립을 주장하고 싶다라고 해서 일본에 가서 제국 호텔에서 연설도 하고, 또 당시에 장관들, 관료들을 만나서 우리 독립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도 하고요. 또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우리 독립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그런 편지도 보내고, 이런 몇 개의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연설이나 편지나 이런 좀 다소 글보다는 덜 논리적인 그런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담고 있는 글들이 남아 있어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아주 재밌는 어떤 결론을 좀 얻을 수 있겠다. 특히 우리가 만해 스님만 두고 만해 스님의 독립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데, 당시에 사회주의를 대표하고 있고, 나중에 이분은 이제 공산주의도 지지했고, 물론 그 사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우리가 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었고, 또 상해에서 독립운동의 어떤 그 중심에 서 있던 이런 분의 인식하고, 국내에서 불교계를 대표했던 하면서 3.1 운동에 참여했던 이 만해 스님의 인식하고를 비교해 보면, 만해 스님의 인식이 갖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그 어떤 지향점 같은 것을 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90쪽에 보시면 두 분이 이 생전에 어떤 교류 정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대표적으로 만해 스님 입적하셨을 때 장례식에 오셨다든지, 혹은 시무장에서 있었던 김동삼 독립운동가의 장례식에도 또 오셨다든지, 또 그 밖에 언론사, 이분이 이제 그 상해에서 운동하다가 국내로 들어오셔서 감옥 생활 하시다가 나중에 조선중앙일보의 신문사 사장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또 같이 활동했던 이런 인연들을 조금 밝혀놨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종교가 좀 달랐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기독교인이셨고 선교사도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불교계 안에 있었던 만해 스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회활동 속에서 두 분이 만나고 또 의기투합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두 분의 쓴 독립운동의 독립론의 어떤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199쪽을 보시면 이 두 분이 민족 독립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두 분의 독립론에 나타나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본 제국주의의 그 통치에 대한 비판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육과 종교에 대해서 탄압이 매우 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이 동일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종의 국제 조약을 지키지 않은 신의를 지키지 않은 그런 면모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동일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보면 역시 그 몽양 선생은 이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외교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만해 스님은 몽양의 독립론에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병합한 것은 일종의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어떤 윤리적인 측면의 근원적인 어떤 문제의식에 훨씬 더 기대면서 이런 독립론을 전개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한 분은 굉장히 도덕과 윤리의 측면에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봤다면 몽양 선생은 훨씬 외교론적인 측면에서 이 조선을 병합해서 조선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결국 중국과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동양 평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에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외교론적으로 설득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두 사람 공이 교육과 종교에 있어서 일본이 일제가 우리 이 식민지 조선에 대한 탄압이 매우 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라는 차이점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독립론을 전개했을 때 그 독립론의 어떤 그 정당성, 근거 같은 것들은 어떻게 논리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만해 스님이 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논리적 근거로 삼았던 것은 뭐냐면 피의 어떤 자발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있는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빼앗긴 삶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 독립론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어떤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몽양 선생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피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지만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자유를 빼앗겼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분 다 모두 다 독립을 하는데 우리의 독립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근거는 바로 자유라는 것이 갖고 있는 생명적 어떤 본성 이것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본성을 억압하고 있는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관계를 설정하겠다라는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그 비판이 지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 지향점이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그 독립론이 설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모두 동양 평화를 위해서 가야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해 스님은 훨씬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비판하면서 동양 평화의 중요성, 세계 평화의 중요성 얘기했다면 몽양 선생은 요거보다는 훨씬 더 실리론적인 측면에서 했다라는 것도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독립이 전제되지 않고는 평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발표에서는 독립평화론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서양에서 얘기하는 평화론들은 세계평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실지에 부합하지 않는 추상적인 담론일 뿐이고 독립이라는 개별적 자존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 평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독립평화론이라는 거죠. 우리의 독립론은 이 두 분의 특히 독립론은
그래서 이런 독립평화론의 그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생 동안 그런 독립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면서 평화라는 메시지를 지향해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이 저의 그 두 분의 비교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만해 스님의 독립론은 이렇게 가장 진보적이고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인사와 비교해 봤더니 당대 최고 수준의 어떤 독립론을 펼고 있었고, 그런 민족 독립의 인식에 있어서 그냥 어떤 그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인식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아주 급진적인 그런 주장을 했던 사회주의 진영과도 거의 유사한 수준의 독립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이선희 교수님의 발표를 마치고 다음은 한건택 내포관광문화진흥원의 원장님께서 만해 한용운 가문과 생가지에 대한 재구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만해 스님의 초기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그런 중요한 논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요. PPT로 지금 그냥 하려고 보다 보니까 밑에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건택입니다. 지금 뭐 앉아서 책 보시니까 좀 답답하신데 이제는 화면만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와서 보니까 제 논문이 장장 66페이지가 됐더라고요. 다른 분들 반보다 더 쓴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조그맣게 쓸 걸 너무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5분 안에 간단하게 조금 최대한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홍성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용운 스님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연구한 거에 대해서는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곡돼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수정을 해야 될까라고 해서 사실은 조금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장 과정, 특히 10대까지, 20대 넘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가정 환경이라든가 살아온 배경이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을 좌우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용운 스님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이제 세 갈래로 문학적인 거, 그다음에 뭐 독립운동, 그다음에 세 가지 중에 불교적인 건데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문학과 관련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스님에 대한 잘못 알려진 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용운 스님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알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소, 태어나신 거죠. 출가지, 출생지, 그다음에 이름, 자라고 했는 정옥, 그다음에 송명이었던 유천. 지금 뒤에는 제가 관여를 하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는데 한용운 스님의 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왜곡돼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공개되는 이러한 자료는 아마 한용운 스님과 관련되는 최초의 이 가문에 대한 최초의 공개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어요. 독립기념관에 기장 소장돼 있다고만 알려져 있지
처음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개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완문이거든요. 완문은 충운부의 그 공신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용운 스님의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서 충운부에 가가지고 충운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받은 직접 진짜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에 백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집에 있으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거는 한용운 스님의 가계를 정확하게 한번 보기 위해서 이양공 한명진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종옥우 이제 14세고요. 27세 종옥, 익량, 재혁, 광호, 영호, 응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한용운 스님의 형이 있어요. 형은 윤경이고요. 한용운 스님이 있고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한용운 스님의 아들 보국이 있습니다. 한용운 스님의 그 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광우예요. 한 광우가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충운부에 있었다는 18인에 들어갔다는 이런 기록과 그다음에 1861년과 특히 1866년 백세로서 동지 가설을 해가지고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숭정대보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받은 교지입니다. 교지고요. 가설교지, 가자교지. 그러면서 여기에 숭정대보, 동천, 중추보 이런 직책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직책으로 인해서 광우가 3대가 추증이 됩니다. 제가 논문에는 이 교지가 안 써 있지만 이 3대 같이 받으면서 한광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까지 추증을 받은 추증 교지가 동시에 같이 받고 여기는 이제 공개는 않지만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까지 같이 다 전부 다 교지를 다 받습니다. 이거에도 추증돼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한영호 같은 경우는 조부의 한영호 같은 경우는 이제 광우가 그렇고 한영호가 특히 이제 그 교지를 받는데요. 1845년에 종사품 설락장군 행훈련원 첨정이라는 교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지 옆에는 충청수양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고 또 여기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 그 첨문에 대해서는 이 문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이 되겠고요. 거기서도 설명이 됐으니까 오늘은 이러한 그 한용운 집안의 가문에 대한인데 요 관문은 뭐라고 써 있느냐면 도내에 홍주에 살고 있는 절충장송 한용운을 순찰장교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의 내용 중에서 홍주에 살고 있는 한용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한용우가 이 관련된 문서에는 혹은 출두사의 전령과 그다음에 영우절두사의 전령, 목사 홍주 목사입니다. 홍주 목사의 사정책 같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것은 지금 제가 그 강의 잠적이 논문에는 제가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용운 생가를 찾아오는데 한용운 생가에 한용운 스님의 선대묘가 있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후손들한테 이게 지금 한용운 생가 맞은편 산에 있는 그래서 맨 왼쪽부터 지금 선대묘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는 익량의 묘고요. 묘에 묘석이 이렇게 상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용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용준은 몰락한 양반이고 뭐 그 가난한 집 뭐 이렇게 다 오고 뭐 홍주 관아의 아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많게 잘못 전해졌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물증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1885년 광서 11년에 기본적으로 아까 완문을 받을 때 같이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종사품 설락장군 행충무의 부사용이라는 교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사품은 바로 임금이 내립니다. 교지를. 임금이 교지를 직접 내리는 거기 때문에 공신이 후열해서 예우를 해주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사용이라는 것은 교지상으로는 종사품이지만 설락장국이지만 직급은 구품을 줘요. 이게 행수법에 의해 가지고 구품을 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 또 주느냐면 이게 이제 교지거든요. 교지인데 그 교지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주느냐면 종 5품 벼슬을 다시 줍니다. 충운부에서. 그러니까 4품까지는 왕이 내리는 교지고 충운부에서 다시 그래서 도사가 됩니다. 도사. 그래서 한웅주는 전도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거가 바로 5품 도사직을 받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천문에 나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어야겠습니다. 이 차정첩은 1885년 12월 1일 충운부가 장사랑 도사 한웅준에게 본부도사로 차정하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한웅준은 이 종 4품 설락장군을 받고 5품직을 충운부에서 수행을 하다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홍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홍주로 내려와서의 기록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동학인데요. 1894년에 7월 6일 날 홍주 목사 이승우를 중앙에서는 호연초토사로 임명합니다. 이때 동학이 한참 봉기했을 때고 이때 이승우가 초토군을 조직을 하는데 초토군에 이 홍주의 사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동학을 토벌할 때 홍주 목사가 관을 이끈 홍주 관할의 관군은 400명입니다. 관군은 400명이고 뒤에 등장하는데 유해군이라는 군대가 바로 의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중심이 되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홍주성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조직한 것이 바로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 1000명이 군사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우가 바로 무관이었던 바로 송주성 옆에서 살고 있었던 한웅준을 바로 참모로 해서 여기 보면은 교수 겸 이렇게 나옵니다. 교수 겸 참모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이 문서가 공개된 적이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1894년 7월 달에 받은 게 바로 이제 문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양기사라는 게 있는데 홍양기사는 당시 홍주 전영장을 하던 분이 쓰신 건데요. 거기에 이제 일기예요. 일기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1894년 7월 6일자에 이승우가 김병돈을 중군으로 한웅준을 참모로 삼아 성 아래 병정을 훈련시켜 미리 대책을 세웠다. 바로 이제 이 무관 출신이었던 한웅준을 동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학이 토벌을 되는데 12월 29일자에 홍양기사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전몰과 관련되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는 또 뒤에 또 나오는데요. 거기에 참모관의 전도사 한웅준이라는 기록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홍양기사에 아까 얘기했던 군부의 장관 유해의 회장 의병장 소모관 전몰자 일선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적조서 같은 걸 올리는 거거든요. 공적조서 내용에 이렇게 씁니다. 참모관 한웅준은 병약에 정통하고 당시에 깃발 색깔을 바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반년 동안 풍찬노숙의 괴로움을 겪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한웅준은 참모로 여기에 동원이 되게 차정이라고 하거든요. 차정이 되기 직전부터 앓고 있었어요. 건강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부르니까 나라의 부름에 응했던 거예요. 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홍양기사에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오군정실기에도 보면 이제 홍주 목사가 이승우가 보고하는데 한웅준, 박흥양 등 참모관을 자벽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등장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도 등장, 고종실록에도 등장합니다. 고종실록 12월 5일자와 승정원 일기에도 똑같이 계속 이 대목이 그대로 등장하는데 양호승명에서 뭐 전도사 한웅준을 박흥양 등을 차하였다. 뭐 이게 아까 자벽이랑 거의 같은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신 한용운 하면 보신 모든 문건 중에 요건만 보세요. 이 전령만 본 거예요. 앞에 있는 문서들은 전혀 본 적이 없고 이 전령만 알려졌는데 제가 처음에 이 전령을 톡했을 때 의문을 가졌던 것이 아무도 주목을 안 던 12월 7일이에요. 12월 초 7일 날 전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이 기록을 찾아내니까 딱 맞는 것이 바로 아까 전몰자들 공을 내릴 때에 나라에서 뭔가 증표를 남기기 위해서 너를 차벽했다, 불렀다라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동학이 끝난 다음에 바로 조선왕조 실록의 12월 5일자에서 바로 밑에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령을 내려주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한유천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한웅준이고요. 한웅준에 대한 그 또 다른 기록은 아들, 아까 첫 번째 보여줬을 때 아들 한윤경의 제적 등본입니다. 제적 등본에 보이게 되면 1895년 3월 15일 사망합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자기 이 집안에서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웅준은 요거 내용 풍찬노숙을 결혼을 겪었다는 대목인데 아마 동학을 토벌하고 나서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가신 거로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동학을 토벌하다가 죽었다. 이런 게 지금 막 인터넷 언론에서도 계속 인터넷 사전에서도 다 그렇게 나와요. 어떤 그런 뭐 의병에 참가했다 죽었다 뭐 이러는 건데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국가 집안에서 하고 남의 호적 신고할 때도 이런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유천은 한웅준을 현재의 묘소에 있던 남장리 108-5번지에 한웅준의 묘를 씁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도 상당 몇몇 분들은 왔다 가셨는데요. 이게 홍주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108-5번지에 있는 한웅준의 부부 묘입니다. 한웅준과 한용운 스님의 아버님, 어머님 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한용운의 아들 한보국이가 1944년에 지은 집입니다. 지은 집이고, 요 항공 사진은 1948년도 사진입니다. 48년도이기 때문에 한보국이 이때 실제 살던 집이에요. 44년에 한보국이가 이 집을 짓고 50년에 월북하기 전까지 살던 집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보국은 이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장리 산 108번지는 누구 명으로 되어 있냐면 한보국의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후손이 다 팔아요. 팔고서 요 필지만 남겨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여기 이병교 선생님이 저한테 꾸준히 전화 와서 이거 무덤이 이상해요. 그러길래 제가 그거를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기 산때 48년도 상에는 바로 무덤이 요 무덤 아니면 요 무덤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손이 이거를 다 파는 바람에 묘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뭐 집안 얘기니까 더 이상 제가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웅준은 1800년 3월 14일에 사망했는데 사망은 지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망만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용운의 어머니는 그냥 방씨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관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용운과 관련되는 이제 한윤경과 한웅준의 두 자녀지요. 한유천과 한윤경이 어디에서 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출판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한용운의 자필 이력서입니다. 자필 이력서에는 바로 어디로 나오냐면 홍주군 주북면 옥동에서 한웅준의 이남으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저도 이 논문을 쓰다가 새로 발견한 자료이기도 하지만요. 일단 처음에는 아무도 이거를 주목을 안 했었는데 그리고 한용운은 3.1운동 법정 자료에서도 홍성읍내라고 써 있고 3월 11일에는 경부통상부에는 홍성군 홍성면 남문리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 진술에서는 홍성군 홍성면 남문리라고 일관되게 홍주라는 내용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천리와 별건군에서는 계속 홍성에서 태어났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용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최초로 공개되는 한유천과 한용운과 관련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완문입니다. 완문은 한유천의 완문입니다. 한유천의 완문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아마 그 통인청에서 이제 아전이 아니라 저거를 이제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근무를 돈을 내고서 면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한 건데 한유천은 20냥을 납입하고 역을 면하기를 원하는 까닭으로 했는데 요 뒤는 잘려서 사라져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여기에 한유천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름은 보시면 한유천이에요. 뒤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제기를 하지만 이 문서는 세 가지를 특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는 본영은 홍주부 가명을 얘기를 하고요. 이 홍주부가 가명이 있었던 시기는 1895년 6월 23일부터 1896년 8월 4일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홍주 관찰사 가명에서 이 완문을 써준 겁니다. 써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유천이 통인천에 20냥을 납입했다는 것은 부자예요. 돈을 내고서 멱을 면제받는 것은 부자들만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한유천은 완문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천이라는 이름보다는 완문에 유천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것도 나중에는 이 유천이라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한유천이의 출생이 홍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한용호가 받은 홍주에 살고 있는 그다음에 한웅준이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문서가 보면 홍주에서 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용운이 얼마만큼 부자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용운은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위에 읽질 않고 바로 그냥 넘겨서 그러는데 이 한윤경과 한용운은 출생은 홍주에서 출생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게 제가 사실은 요거 몇 개월 동안 뒤진 거거든요. 홍성군청에서 직접 토지대장을 직접 다 열람을 해가지고 다시 그 번지수에 맞게서 제가 열람을 해서 그린 겁니다. 바로 이제 현재 여기가 한용운 생가지라고 관련된 데고요. 빨간 데는 다 한용운과 관련되는 농사채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산이에요, 산. 임야대장을 1919년도에 만들어진 임야대장에 나오는 한웅준이라고 하는 한용운의 형으로 되어 있고요. 동네 사람들이 증언하는 요 일대의 땅도 다 이때의 땅과 요 논도 한용운의 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아까 보였던 선대 묘소가 있는 땅이고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안의 후손들이 지금도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1917년도에 만들어졌던 14년부터 조사해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여기가 지금 한용운의 선영이고요. 이 건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용운의 생가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를 지금 별서라고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1948년도 항공 사진인데 바로 이제 이게 선대산이거든요. 선대산에 아까 보여줬던 묘들이 있고 당연히 요 밑에 묘가 바로 한윤경의 아들 한창국의 묘였다가 한창국을 앞으로 홍주고등학교로 나중에 이사를 합니다. 여기 지금 요 위만 선대묘만 남겨놓고 이사를 하고요. 여기에 건물이 보이는 것이 사당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알고 있는 현재 한용운 생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용운이가 얘기하는 옥동이 어디냐? 내가 1948년도 홍주의 항공 사진을 봤고요. 바로 옥동은 바로 여기입니다. 1948년도 한용운이 살았을 때에 가장 가까운 확실한 증거 사진인데 바로 가장 큰 집이 아마 여기에 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옥동에는 요 집들밖에 없어요. 요 집밖에 없고 더 이상 여기는 지금 발전이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남문동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 홍주성 성벽이고 남문동은 이렇게 해서 남문동이라고 하는 집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출가 전에 집이라 했던 212번지는 여기가 212번지고요. 여기가 210번지고요. 아까 보셨던 한보국이 살던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선사는 요 밑에고요. 요거를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논문에는 쓰지는 않고 지금 시간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한보국의 제적등본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제적등본은 요 같이 이제 사실은 검토를 여기 앞에 계신 여기 심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한 건데요. 김광희 선생님이랑 같이 했는데 제적등본의 아버지는 1940년도 8월 7일 날 제적등본에 하면서 한보국은 송도보국이라고 개명을 하고요. 이때 아버지의 이름을 한정옥이라고 올립니다. 이 전까지 한정옥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알려져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정옥과 중요한 거는 이제 1898년 2월 10일 날 한정옥과 혼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전정숙 여사가요.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다음에 제적등본의 주소는 홍성읍 5관리 212번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등장하는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한보국입니다. 한보국이고요. 한용운 스님의 닮으셨나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그냥 한번 이번에 했던 거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한용운의 그 가문은 이러한 그 대대로 배슬을 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전이나 관아의 그런 것을 몰락한 양반도 아니고 취업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천이라는 이름도 유천의 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거는 제 논문을 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누구는 어떤 연구자들도 한용운 스님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한유천의 3년상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때는 관련은 무조건 거의 3년상입니다. 3년상을 치료해야 되는데 3년상을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3년상 기간에 어떤 분들은 가출했다고 그러고 뭐 별로 뭐 결혼하고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그다음에 토벌에 나갔다는 건 아니고 한용진의 사망은 3월 15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 가담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알다시피 한용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 지산 김복한 선생님이 의병을 일으킬 때 3년상 기간에는 거의 이런 게 차다만 바지 개입을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의병에도 가입을 않고요. 2차 의병이 1906년에 벌어질 때도 한용운은 벌써 이미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의병에 가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태어난 곳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성공리 491번지인데 이것은 지금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한용운이 태어난 집이 홍성읍 옥동 혹은 남문동인데 왜 현재 있는 결성 성공리를 옮겼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용운의 그 아들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거는 이제 김광식 선생님 1차 한번 쓰셨고요. 한보국은 그 홍성군 인민위원장이었어요. 간단하게 인민위원장이고 홍성군의 그 좌파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1950년도 9월달에 9.28 됐을 때 월북을 했어요. 가족들 데리고 다 월북을 했다가 행적이 1958년도에 드러납니다. 이 이전까지는 한용운의 아들 한보국이가 남한에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생가 주변 그냥 결성들이 다 뒤져가지고 그 후손들이 얘기하는 건 막 죽창 갔다가 생가 지금 현재 생가지 주변도 다 찔렀다고 할 정도로 그 샅샅이 뒤졌는데 58년도 한보국이가 북한에서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부터 그거는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바로 1.2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는 이제 그 한보국이가 그 한용운의 선양 사업에 이데올리가 치료한 사업에 건립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보국이의 흔적이 남아 있는 212번지가 아니라 결성면 성공리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김관우를 비롯한 최관술 선생님들의 이런 그 연보 작업을 할 때 그때 그분들이 홍성에 내려왔다는 벌써 기록들이 거기 지금 제가 논문에는 다 실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 결성면 성공리로 바꾼 것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간단하게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가 시간을 오버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아주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리면서 연구 논문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